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기분 좋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추석 선물이었을까요? 통상 연휴를 하루 앞두곤 시장이 쉬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하며 3,54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실 정규장 마감 거의 직전까지 외국인 2조 원, 기관도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장 막판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하루 순매수액 기준 역대 1위입니다. 이 자금 어떤 종목들에 몰렸을까요? 사실 짐작가시죠? 예상하셨듯 반도체주로 자금이 크게 쏠렸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 기관의 자금도 사실은 유사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결과 삼성전자 장중 9만 전자를 넘어서며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장중 40만 원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에 합의했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HBM의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메모리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주하는 반도체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시장의 환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마침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지금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피 3,500 돌파를 계기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전날 이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본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고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염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오늘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주식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어제 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분리가 민주당의 핵심 강령인 만큼 전면적인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민주당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돼 있고 과거에도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금산분리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큰 틀 내에서 CVC 규제 완화가 실질적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CVC, 즉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은 대기업이 별도로 벤처펀드를 설립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스타트업 등 외부 기업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투자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 CVC는 일반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형태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CVC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출자 한도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고 해외 투자 한도 역시 20%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AI 산업 등 첨단 분야에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지 못해 산업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완화해 이 전략 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이나 SK 등 기업이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추석 이후 증시 전망,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직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2번 오르고 3번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과 2024년 각각 3%, 0.8%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2021년에서 2023년 연이어 3년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연휴 효과 등 특정 패턴은 없었던 거죠. 대내외 요인만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상반기 코로나19를 겪은 뒤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연휴 직후 증시는 부진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올해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추석 이후 증시 전망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기업의 실적 개선 전망을 호재로 꼽았습니다. 김동원 KB증권센터장은 추세적인 금리 인하,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환경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수홍 NH투자증권과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예상치와 부합한 데 이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에 들어갔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과 위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둔화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패드워치는 10월 30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발표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현재 99%로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급등한 지수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 한미 무역 투자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올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는 71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57조 9천억 원에서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의 영업이익은 한 달 전보다 7%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은 1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점도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강벨트의 상승세는 이미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경기도 분당과 과천까지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이번 주 서울 집값부터 살펴보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보다 0.27% 올랐습니다. 9.7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주 상승률의 3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상승세를 견인한 곳은 마포와 성동, 광진 등 소위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상승률이 0.5%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직전 미리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풍선 효과가 지금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도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의 상승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분당은 상승률이 1%에 육박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1%나 대단합니다. 실제 분위기도 이렇게 열기가 두드러지는 겁니까? 네, 지금 분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설명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59평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전인 5월 달에 로얄층인 24층이 25억 9,500만 원에 팔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지금 12층이 2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매물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저층인 4층 29억 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있는 한양아파트 32평형도 최근 매매가가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6월 달 18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분당 집값이 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강남과 가깝다는 입지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이 풍선 효과의 영향을 좀 빠르게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기대감에 대한 그런 호재가 됐다는 평가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민 제한으로 바꾸면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공모 방식보다 6개월 이상 사업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최근에 강남권과 성남시 일대 지역에 대해 비행 안전구역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분당 정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층수 제한이 풀리면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신도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국내 규정이라든지 국방부와 협의만 잘 되면 네, 결국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건축 잘 될까요? 관건은 지금 재건축을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입니다. 이 살 곳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은 전셋값이나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당 인구만 지금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도시 전체를 동시에 재건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시기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속도도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도 현재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랑 잘 이주 지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놓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걸로 지금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29년에 조금 부족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정부는 지금 관리 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해서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갈등 관리가 중요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값 인하 압박에 화이자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 가격을 낮춰 세계 최저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앞으로 미국의 약값이 저렴해질 전망인데 우리는 오히려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고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부터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번 달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제약사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이를 연기했습니다. 화이자가 이 합의에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로 응한 겁니다. 내용 중 핵심을 보시면 신약의 최혜국 대우입니다. 제약사가 전 세계에 똑같은 약을 판매해도 국가별 환경에 따라 기본 가격이 다르게 책정돼서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저렴한 국가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약 공급 단가가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특히 화이자는 미국 내 의약품 제조에 9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만들던 일부 의약품을 미국 공장을 인수하거나 신규로 지어서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제품에는 의약품 관세를 3년 유예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소식에 주요 글로벌 제약사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이자가 곧바로 움직였으니 다른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연이어서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미국의 약을 싸게 공급한다는 건데요. 최대 시장이 미국에서 약을 싸게 팔아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을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결국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비싸게 파는 거죠. 네,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약값 전가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약품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 시나리오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에서 장려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비만약 마운자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운자로를 생산하는 일라이릴리는 지난 9월부터 영국에서 가격을 최대 170% 수준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린 배경에는 미국 내 약가 인하 압박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마운자로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
제약사가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북미 경제 전문가인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의 협상력이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가 인상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대신에 이거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신약 시장에서도 특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소외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네, 인터뷰를 보니까 신약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약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싼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신약이 발매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대로 값을 못 받겠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약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줄어들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신약을 판매한 명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신약이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질병에 쓰는 약이라도 해외 신약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산 신약 수요가 커질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감안하면 국내 의료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한 셈이라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당시 백신 주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때 하지만 국산 제품 개발이 지체되면서 그 사이 백신이나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를 봤던 환자들도 적지 않았음을 기억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 이 과징금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돈을 내고 싶어도 러시아 송금길이 막혀 또다시 납부 기한을 놓쳤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가다간 한 분기에 번 돈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대한항공 화물기 KE259편은 인천을 떠나 독일로 향하던 중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했습니다. 러시아 세관은 이 화물기가 떠난 이후 대한항공에 과징금 41억 5,8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690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이륙 허가 도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과징금 미납에 의한 이자로 1,380억 원을 추가 통보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 8월이었던 새 납기일에도 납부를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과징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돈을 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로 대규모 송금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자를 합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그럭저럭 또 괜찮게 흘러갔거든요. 최근 들어서 또 약간 좀 이상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 빨리 내고 그냥 털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 상황이 장기화돼가지고 계속 그냥 대한항공이 한 분기에 버는 돈이 3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는 어렵고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러시아를 향하거나 러시아를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외교 문제가 해소돼도 과징금 문제가 얽혀 운항 재개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은퇴를 전후로 시니어들은 기존의 자산 관리에 더해 증여와 상속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체 기능까지 떨어지면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다양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B금융은 전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센터를 유주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자리한 KB 골든라이프 센터에서는 대출이나 상품 판매를 위한 상담이 아닌 은퇴 준비와 은퇴 후 현금 흐름 설계,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 건강관리와 요양 등 시니어 세대가 고민하는 금융과 비금융 분야에 대한 1:1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KB금융은 지난 2020년부터 골든라이프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상담 수요가 증가하며
수도권 5곳에서 전국 18곳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3만 5천 건 정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상담 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님의 자산 관리 업무를 역할을 하시던 PB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시니어 특화 브랜드를 국내 금융사 최초로 출범한 KB금융은 올해부터는 주력 계열사인 은행에 시니어 사업 전담 조직인 KB 골든 라이프부를 새로 꾸리고 각 계열사들의 사업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는 맞춤형 증여 플랜 신탁, 시니어 소비에 혜택을 집중한 신용카드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 중이고 보험 영업 직원들의 치매 파트너 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역량 제고에도 나섰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시니어 주거 분야에서는 금융사 중 유일하게 데이케어 센터와 요양시설, 실버타운 3단계의 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과거 연금과 절세 분야에 편중됐던 시니어 세대의 수요는 요양과 돌봄으로 분산되는 모습인데 KB금융은 지난 2017년 강동 데이케어 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서울 주요 도심지인 평창에 실버타운을 개소했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기존 실버타운과 달리 보증금 3억 원 수준의 최소 200만 원대 생활비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직영으로 새끼의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전문 간호 인력과 운동 지도사들이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운동 지도를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금융에서 쌓은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니어 비즈니스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KB금융은 향후 고객층의 다양화하고 세분화한 수요에 맞춘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생애주기 평생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최근 콩 과잉 생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농가들이 대체 작물로 콩을 많이 심었지만 정작 소비가 따라주지 못해 공급 과잉 논란이 있는 겁니다. 과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농가 식품업계와 함께 상생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혜곤 기자입니다.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정부는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급률이 낮고 수입이 많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건데 화계조사료는 헥타르당 500만 원, 콩류와 가루쌀은 200만 원, 밀은 1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도 높이고 쌀 생산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올해 2,440억 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 4,19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는 콩 생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콩 재배 면적은 83,13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9,000헥타르가 늘었습니다. 생산이 늘어나면서 30% 수준에 불과하던 자급률은 내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수요입니다. 농가 수익은 물론 자급률까지 높였지만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벼 대신에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정책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 예상보다 좀 더 생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던 것이죠. 아직은 뭐 과잉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올해도 많이 생산을 하실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수매를 또 많이 할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 수입량도 줄었고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하는 가공업체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생산농가 역시 과잉에 따라 재배 면적 축소 등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반면 국산 콩을 사용하는 곳은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도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내년에는 더 큰 공급 과잉도 우려되는 상황,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산 콩이 지금 수입산보다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산 콩에 대한 그 원료 구매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차액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산 콩을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 콩을 이용한 두부와 두유, 장류 등 프리미엄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업계의 관심도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